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문학 전공자예요. 물론 독해 또 내지는 쓰기 여러 분야가 있지만 제가 대학원 과정에서 문학을 그중에 이제 현대시를 전공을 했는데요. 전공했다고 해서 잘 가르친다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준보다는 조금 깊은 수준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약간의 전문성을 좀 띠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눈높이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겠죠. 저도 제가 지닌 최대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문학이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좀 더 밀도 있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공부할 이 문학 파트는요, 독해 문제 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읽기 부분에 8문항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7번 한번 보실까요? 책에도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제5절의 문학작품의 이해 감상입니다. 시, 소설, 수필. 우리가 여러 개의 문학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희곡도 있고, 시나리오도 있고요. 평론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국어능력 인증시험에서는 파트가 이렇게 3개로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 시간은 글쎄요, 최근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전부 다 현대시, 현대소설, 현대수필인 셈입니다. 자, 핵심적인 문제 유형을 한번 연결해 봤는데요. 시에서는 함축적 의미라는 것은 속뜻입니다. 시는 언어에 굉장히 민감한 갈래예요.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그 시어의 지시적 의미 속에 감추어진 뜻을 함축적 의미라고 합니다. 또 이런 함축적 의미를 가져가기 위해서 표현성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 상징, 또 역설 이런 수사법을 위시해서 이런 표현성의 특징을 통해서 시의 본질적인 뜻을 이렇게 숨겨둡니다. 쉽게 말하면 함축적 의미란 뭐다? 속뜻을 말하는데 그 속뜻이란 보물찾기를 위한 하나의 길입니다. 그게 표현성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개괄적으로 이거 말고도 보면 운율이라는 이 이미지 등이 있어요. 종합적 감상 이렇게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 외에도 자주 나오는 게 시가 한 두세 편이 복합되어 조합되어 있는 이런 문제에서는 공통점을 반드시 묻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후에 우리가 기출문제 풀어봐도 그런 문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소설 볼까요? 소설은 시가 원문이라면 소설은 산문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로 연결된 서사문학입니다. 서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꾸려가는 인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어로 캐릭터 그러죠. 인물의 성격과 심리에 두 문제 정도. 그래서 제가 똑같이 얘기했죠. 인물이 가장 중요한 얘기다. 그 외에 소설에서 특화된 거의 원론인 시점과 그리고 시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소설 감상 능력을 묻는 소설 종합 문제가 연결되어 나오죠. 수필은 산문입니다만 그렇게 길지는 않죠, 소설만큼. 그래서 이 문맥적 의미라든가 이런 어휘, 어구의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 또 그 속에 내재된 문학 작품으로서의 주제라든가. 더러더러 이 수필을 놓고 읽기 제재로서, 그러니까 이 독해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력보다는 독해의 텍스트로 지시적 의미, 낱말뜻, 다음에 또 우리 어휘 능력의 한자성어의 연결성 이렇게도 물어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가능성까지도 이렇게 학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먼저 이 문학을 공부하니까요, 제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 같이 접근을 하고, 여러분 그 문학 일반적인 그 용어 해설 같은 데 많이 나오죠. 1차적으로는 이 문학이 뭔가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개념이라느니 정의라느니 얘네들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 추상적 관념적이기 때문에 이런 추상적 관념적인 것은 이해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냥 외우기 바빠가지고 사실 아직까지도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이런 단어들을 단순히 암기한다면 그건 온전하게 이해된 게 아니죠. 그죠? 그런 방법은 억제해야 합니다. 개념을 보면은 좀 쉽게 가져갈게요. 자, 인간의 삶입니다. 문학은 이 인간의 삶, 즉 인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연을 노래하도록 그건 인생과 동떨어지지 않은 자연입니다. 그 점을 먼저 상기하세요. 인간의 삶을, 그죠? 인간의 삶을 상상력을 통하여, 문학은 상상력의 문화죠. 상상력을 통해 표현합니다. 상상력을 통해 표현하는데, 어떻게? 올바른, 상상력을 통해 표현하는데,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올바른 삶의 방향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문학도 여러분들 음악 미술과 같은 예술의 한 범주죠. 자, 인간의 삶을 상상력을 통해 표현한 올바른 이때 표현과 이 표현은 좀 차이가 있는 게 상상력을 통해 표현한다 할 때는 얘는 형상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학의 개념이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인간의 삶이라는 것과 다음에 올바른 삶의 방향입니다. 요 두 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세요. 문학이란 자연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연도 인간 중심 두고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바라본 자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인생을 다루었다. 그 다음에 올바른 삶의 방향을 뭐라 그러냐면 얘를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인가? 얘가 리얼리티 되겠죠. 그죠? 리얼리티. 올바른 삶의 방향에서 리얼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무엇이겠다? 바로 그 대상이고 이게 문학의 대상이며 올바른 삶의 가치가 일종의 목적인 방향을 목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인간의 삶을 상상력을 통해 표현하다, 형상화하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언어에는 뭐가 있어요? 문자 언어, 음성 언어 있죠. 그 문학이 음성으로 전달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구비문학이라 그래요. 구비문학. 구전문학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문자로 기록된 걸 뭐라 그런다? 문자로 기록된 문학을 기록문학이다. 이렇게 전달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으로도 나누죠.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다른 예술과 구분점이 있죠. 바로 이 언어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한번 설정하면서 문학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그죠?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이다.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올바른 삶의 방향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좀 하시고요. 다음에 작품 해석의 관점 보실까요? 자, 작품 해석의 관점과 원래는 작품 해석의 방법과 관점입니다. 이건 조금 이런 파트에서 조금 익혀 두셔야 돼요. 나중에도 언급이 됩니다만 작품 해석의 방법과 관점 이렇게. 자, 방법은 두 가지고요. 다음에 관점은 네 가지입니다. 방법이 상위 범주, 얘가 하위 범주인 셈이에요. 우리 보면은 이 모형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문학 작품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문학 작품이 이렇게 있다. 이 작품과 관련된 요소가 한 네 가지 있어요. 작품과 관련된 요소가 네 가지 있다. 그러니까 작품 자체도 있겠고 또 하나는 잘 보시면은 작품과 관련된 요소가 일단 작품을 창작하는 주체가 누구죠? 작가입니다. 작가가 작품을 창조하는 주체인 작가.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작가 말고도 문학은 현실을 어떻게 한다? 표현해내는 거죠. 현실은 시대와 사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문학은 뭐다? 읽는 사람이 수용자가 독자예요. 독자. 자, 이런 다른 요소와 더불어서 문학 작품 자체를 한번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학 작품을 보는데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해석을 할 때 작가와 현실과 독자는 작품 외적인 얘기입니다. 작품 외적.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외제적 방법이다. 작품 외적 요소를 중시하니까 외제적 방법. 따라서 외제적 방법의 하위 범주의 관점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작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이 있고, 그리고 독자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작가를 중시 여긴 그와 같은 해석을 표현론을 생산론 그러기도 합니다. 표현론적 뭐예요? 관점, 이렇게. 여기가 관점. 무슨적 관점,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문학 작품은 작가의 사상, 인생관, 체험, 감정의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은.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은 현실을 뭐합니까? 반영해주죠.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므로 그걸 반영론이라 그러고요. 다음에 문학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독자들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독자 입장에서는 수용하지만 수용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영향 뭐죠? 바로 가치, 쓰임새, 효용론이라고 해요. 자, 작품 자체가 나왔죠. 문학 작품은 자체로 그제 유기적, 살아있는 유기체라 그러죠. 유기적 존재이며 문학 작품 자체로 자족적인 세계를 그려낸다. 그러니까 작품 외적에서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작품에 드러나 있는 언어를 중시합니다. 언어의 표현 가운데 운율이 어떠냐, 또 내지는 우리가 어조는 어떠고 또 상징, 반어, 역설은 어떻게 드러난다. 이 언어를 중시하는. 그 작품 자체 분석에 역점을 두는 것을 절대주의적 관점.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절대주의를 다른 말로 문학 작품 자체로 존재한다. 그 구조가 중요하다 해서 존재론, 구조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만 이제, 그러니까 내재적 작품 자체를 중시하니까 내재적 방법이 하나 딱 있죠, 그죠? 뭐가? 작품 자체의 관점상 절대주의적 관점. 우리 수학능력 시험에 얘가 많이 나왔어요. 다음 중 아래 작품을 뭐예요? 바로 내재적 관점으로 본 것을, 물론 나머지도 알아두시고 작품을 내려놓고 이렇게 작품을 해석함에 이런 방법과 관점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 기본 바탕으로 알고, 자, 우리 기출문제 한번 이제 시, 다음에 소설, 그죠? 기출문제. 교재,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 165페이지입니까? 기출문제 분석을 한번 미리 해보고, 이런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아하,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라는 데서 이론의 출발점을 가져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01부터 03번까지는 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볼래요 해서 시가 3편이 나옵니다. 시 3편. 그래서 이 먼저 보면은 가나다의 시 보시고, 가나다가 되어 있죠. 가, 나, 다 이렇게. 그럼 빠르게, 시는 또 함축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해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파악하실 게, 문제를 예를 들어 세 문항이 있으면 빠른 템포로 문제를 읽어보세요. 가다의 공통점, 자, 세 작품의 공통점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종합적 감상이죠. 그리고 3번
기억의 늙은 의사와 니은의 약방 아저씨에 대한 설명으로. 그러니까 이건 함축적 의미죠. 그죠? 식구에 대한 속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가 있다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가면 볼까요? 짧으니까. 윤동주의 병원. 살고 나면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 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들어 가슴이 알려내는 이 여자를 찾아오느니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나도 환자예요. 지금 병원에 왔으니까.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나를 진단하는 의사는 젊은이의 병, 내가 젊은 사람으로 여기 소개되어 있죠.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어찌 보면은 조금 이 환자의, 여기 나오는 늙은 의사는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자나 밑줄, 바로 밑에 회복 밑줄, 금자나 한 포기를 따 가슴이 꺾어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자나의 생각을 잘 읽어보세요. 아니 내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속히 회복된다는 금자나는 회복의 의미입니다. 시가에서 금자나의 함축성은 뭡니까? 바로 회복의 의미. 회복을 희망하는 이런 회복의 꽃이니까 회복을 의미하는 이런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나의 태도는 어때요? 나는 그 여자에 대해서 빨리 낳기를 소망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연민, 동정과 연민의 정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번 볼까요? 자, 김남국의 구세약방입니다. 눈을게 하다 잡히면 불알을 깐다는 국민학교적. 국민학교가 지금은 초등학교죠. 아저씨가 보청기를 끼고 평상에 앉았다. 쾌쾌한 침침한 약방. 이 아저씨는 약방 아저씨예요. 유통기간이 다 된 사람들만 들러. 유통기간이 다 된 사람들이다. 참 멋진 표현이죠. 거의 우리가 상품의 유통기간이 되어 됐다면 폐기처분하지 않습니까? 여기 유통기간이 다 된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뭐 기력이 쇠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늙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아픈 추억의 주사를 맞거나 심이 박힌 종기에 고약을 붙이기도 한다. 잉모처 집신나물, 개 오갈피 나무를 가마에 다리에다 끈이 쭉쭉 달리면 고챙이로 쓱 섞어서 찍어서 마음이 저린 사람들을 먹이기도 한다. 마음이 저린 사람들을 먹인다 할 때 여기 아저씨 약간의 과거 지향성을 띠고 있으면서 좀 촌스럽기도 하죠. 약방주인. 약방주인은 마음이 저리고 아픈 사람에게 뭡니까? 위안을 준 인물. 응? 위안을 준. 자, 그렇다면 여기 연민을 보내고 위안을 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근데 좀 전에 가본에 나의 늙은 의사는 뭡니까? 바로 이런 위안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병명조차 모르는 조금의 무능력한, 어쩌면 관심이 없는 무관심을 뜻하겠죠. 그런 차이가 여러분 여러분 3번의 답일 수 있습니다. 자, 인물이 지닌 함축적 의미. 가의 늙은 의사는 시적 화자와 여자의 병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관심이고, 나의 약방 아저씨는 마음이 저린 사람을 성심껏 치료합니다. 그래서 가의 늙은 의사는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약방 아저씨는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이런 인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고요. 다음에 답은 문태준의 가재미. 여러분, 가재미는 뭐다? 가자미예요. 이 몸 역행동화 되는데 가자미. 동해안에서 그 잡히는 가자미, 광어처럼 바짝 납작한 고기 있죠.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자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자미로 눕는다. 이건 동요식을 가지는 거죠. 가자미가 가자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이런 구절 보면은 여기 나는 그녀에게 뭐예요? 역시 동정과
연민. 뭐 쉽게 말하면 요거 마찬가지로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죠? 같은 부류의 사람에게 서로 연민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 이런 공통점 어느 정도 연결이 닿을 듯 하네요. 이 세 편의 공통점. 자, 그러면서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한번 쭉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가다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여기 전부 아픈 사람들 아닙니까? 제목 자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병원에서 그러니까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인간애를 느낄 수 있다. 뭐 이와 같은 공통적인 정서. 그래서 가인은 여자 환자에게 동병상련 같은 동정, 같은 병을 앓는 사람에게 동정을 보내다는 뜻이고, 나는 다소 촌스러운 그 시골 약방의 늙은 의사가 따뜻한 시선 환자를 돌보는 위한 위로를 주는 인물. 그리고 다음은 암투병 중인 여자에 대한 안타까운 연민. 그죠? 따라서 타인의 아픔에 대한 따뜻하고 애틋한 시선이 나타나 있다가 세 작품의 공통점입니다. 자, 2번 볼까요?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뭐 시의 편성의 특징 효과죠. 가에서 금전화를 가슴에 꽂고 병실로 들어간 그 여자를 바라보는 나. 여기 있죠, 금전화. 금전화는 꽃이니까 회복의 의미. 질병 회복의 소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래 나는 금전화를 통해서 병이 악화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낀다. 흔히 꽃은 만개한 거 아닙니까? 그 꽃을 보면서 전부 아름답다. 뭔가 화사하게 느끼지. 그 화사하고 아름다움은 건강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되기 바라는 소망으로 이해하지. 그걸 가지고 악화될 것이다라는 상상력은 거리가 멀죠. 하여 그것이 답입니다. 자, 시의 1, 2, 3 세 문항을 한번 풀어봤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물론 문제 기출 문제 해석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시를 꼼꼼하게 또 이론 수렴을 통해서 연결한다면 뭐 충분히 무리수 없이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소설입니다. 소설. 우리 소설 지문 하나 갖다 줬어요. 소설은 원래 지문이 길기 때문에 그죠? 지문 다 읽으려면 시간이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소설 제목은 은희경의 새 선물입니다. 문제부터 빠르게 세 문항 살펴볼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소설의 종합적 감상입니다. 문백상 기억론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이건 문맥적 의미 해석인데 물론 앞뒤의 인물에 대한 그와 같은 행위, 그 태도, 상황을 잘 살펴야 돼요. 자, 그리고 6번째, 윗글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장면. 이건 마찬가지 인물의 성격에 따른 뭡니까?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을 어떻게 추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문제죠. 일단 한번 봅시다. 이모의 자백에 따르면 자, 이모는 그 펜팔을 잡지나 가요책 뒤에 펜팔 안에서 주소를 보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옛날에 왜 펜팔 같은 게 요즘엔 좀 시대가 그죠?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번개팅을 해가지고도 만나기도 하고 쪽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바로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이 대중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 뭐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고등학교 때만 해도 펜팔을 많이 했어요. 또 외국 애들과 펜팔해서 영어 실력 늘리느라고. 여기도 뭐 이제 국내 뭐 군대 아저씨, 군인 아저씨와 지금 펜팔 하는 곳입니다. 중간쯤에 한번 볼까요? 편지를 받더라도 자, 6, 7째 줄에 놀라지 말라는 정자 이모의 말을 듣고는 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짓을 하는 거니? 하고 펄쩍 뛰면서 절규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펄쩍 뛰면서 절규를 하고. 글쎄요. 여기까지가 이모가 할머니에게 자백한 내용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물론 왜곡이 있다. 나는 소설 이야기를 이모의 이야기를 전달한 전달자입니다. 1인칭 관찰자죠. 이모가 주인공이고요. 정작 이모가 자기 애인에게 여기 이 부분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기 소설입니다만 자기 애인에게 이모의 주소를 써보낸 뒤 이모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다. 인생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모 쪽에서 정작 이모에게 압력을 가해 펜팔 상대를 소개받은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모가 펄쩍 뛰다. 여러분 여기서 펄쩍 뛰다의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죠. 문제에서. 펄쩍 뛰다라는 것은 그죠? 이런 행위는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놀랄 때.
그는 아니라고 펄쩍 뛰었다. 뭐 당황스럽고 부정에 놀랄 때. 또 뛸 듯이 기쁨. 그래서 놀람과 기쁨의 의미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펄쩍 뛰다. 이 놀람과 기쁨을 그 문맥에 맞게끔 한번 보죠. 이모가 펄쩍 뛴 것은 사실이었지만 뛴다는 말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뭐란 말도 있고, 자, 기억에 들어갑니다. 이모의 경우는 그보다도, 이모는 뒤에 내용 읽어보면 뒤에가 기쁨이에요. 니은의 기쁨이니까 기억에는 뭐다? 뛸 듯이 놀람. 그러니까 여기가 기억이 들어갈래요. 문맥상. 네, 뒤에 보면은 유추가 가능합니다. 니은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기쁨, 뛸 듯이, 기쁨 쪽 해석이 타당할 듯하다. 그리고 이모가 절교순을 하고 돌아와 버렸다는 것도 사실과는 다르다. 장면은 이모가 취조 중인 할머니를 따돌리고 훗날 나에게만 훗날 이런 걸 봐서 지금 화자가 어른인 화자의 입장에서 어린 날을 회상한다 이렇게 보이죠. 자, 틀어놓은 사실과 진실 인팁에서 이렇게 정정된다. 자, 그쪽 읽으면 그러죠. 자기에게도 뱀팔 상대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미리 전해 듣고 이모는 크게 기뻐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모는 여기 뛸 듯이 뭡니까? 여기 펄쩍 뛰다는 표현은 이모는 기쁜 거예요. 자, 그런 맥락 한번 연결하시고 그 뒤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위글이 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작품에 대한 소설 종합적 감상입니다. 뭐 특히 표현 방식이 집중적으로 나왔나 본데요. 어느 경우에서의 선물은 액자소설의 형식을 액자소설이다. 그러니까 액자소설 내부에는 전적 작가지만 바깥 시점은 보통 1인칭 관찰자입니다. 있지만 대단히 모범적인 성장소설, 그러니까 이 나의 성장기의 통과 제의적인 요소를 다룬 그런 소설이라는 얘기죠. 형식을 이루고 있다. 새 선물의 액자 안의 서사는 성장소설의 형식이 대부분 그래야 돼. 일관된 과거형 언이. 뭐 했었다 과거. 그냥 바깥은 현재겠죠. 그러니까 외부 액자 부분은 현재, 그리고 안에 내부 혹은 과거에 과거 시제가 쓰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보면은 서술 시점과 사건의 시점이 같지 않죠, 그죠?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으니까. 따라서 사건 시간과 서술 시간이 일치되어 벌어지는 사건이 긴장감 있게 서술되고 있다는 이런 진술이 잘못된 정답입니다. 자, 15번은요. 5번 죄송합니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은 제가 얘기했죠. 놀람과 기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술장 이모의 조력자 방해꾼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번 파악하시고 자 그렇게 연결. 지금은 이제 4, 5번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펄쩍 뛰다 했을 때는 놀라거나 억울한 경우인데 기쁜 경우. 그러니까 여기 니은은 기쁘고 기억은 억울하죠. 상황이. 6번 위기를 통해 상상할 수 있는 장면으로 보기 어려운 것. 자, 이런 상황이 이모와의 과거 얘기가 주력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보건데, 발췌된 내용을 통해서 보면 서술자는 이모의 조력자, 방해꾼이 아닙니다. 이모는 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펜팔을 몰래 계속 갈 것이다. 이런 추정은 내가 조력자이므로 할머니 몰래는 가능하지만 나에게 다 얘기를 한 그런 나중에 얘기하죠, 그죠? 내가 이모의 조력자,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몰래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거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이 답이겠고요. 수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해서 이제 수필, 소설 세 문항을 인물 중심으로 한번 풀 거예요. 수필은 그야말로 북가는 대로 자유롭게 쓴 것 아니겠습니까? 문학 작품으로서의 접근성과 그리고 또 독해 자료로서의 그런 문항도 이런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자, 지금 지문이 여러분 김진섭의 명명철학입니다. 미리 알면 좋죠. 뭐라고? 명명철학은요. 명명은 사람의 이름을 짓다, 이름을 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위력. 그죠? 사실 실체를 모르지만 이름만 듣고 지배를 당하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약간의 경종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제는 이름의 위력과 중요성이에요. 이걸 앞에 처음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런 예도 나와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있죠, 로마 황제가 마르코만인 장군을 이제 마르코만인, 그 마르코만은 로마 중심 기준에서 보면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토벌하러 나갔을 때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바로
군사들의 그 사기를 높이고자 사자를 풀어서 수종대왕 사자를 풀어서 군사들의 사기를 놓으리라. 사자가 막 전장에서 앞으로 옵니다. 막 달려오는데 이 마르코마닌 장군은 딱 사자인 걸 알고, 옛날에는 수평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전투 자체가. 요즘에 공군이 있고 레이더도 있고 이런 입체적 싸움이겠지만, 그래서 앞에 그 적군과 마주 이 대치한 이런 관점에 가까이 가면 저것이 무엇이다라고 실체가 드러나지만 뒤에 있는 이런 군사들은 모릅니다. 소리만 들리고. 그게 왕왕 그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뒤에 있는 군졸들이 야 저것이 뭐냐. 이것을 한 마르코마닌 장군이 저것은 로마의 개다. 개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자를 개라고 속였어요. 그 이름을 바꿨죠. 그러니까 이게 마르코마닌들이 개 때리잡자 이래가지고 진군을 해서 결국엔 사자까지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인이 되었다. 그런 예를 통해서 이름의 위력과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잘 보면 죽은 아이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볼까요? 기억. 죽은 아이 나이 세기 우리 속담입니다. 이젠 소용이 없다 더 이상. 그게 망자개체란 한자 성어예요. 이미 죽어버린 나이는 세서 못하나 속절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미 가버린 아이는 아이를 이제 새삼스럽게 헤아려보면 뭘 하느냐. 지난 것에 대한 헛된 탄식을 버리라는 것에 좋은 율계, 그런 그 교훈을 받을 수 있죠. 병임에는 사용되는 듯하다. 이게 일반적인 여기 나오는 뭡니까? 죽은 아이 나이 세계의 뜻이고 그 해석입니다. 그것이 물론 철없는 탄식임을 모르는 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동그라미 이 뒤쪽에 보면은 수필이긴 하지만 수필도 일반적인 독해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문학 지문이라 이런 특징이 있을 뿐이지. 그러나 뒤쪽에는 이 죽은 자식 나이 세계에 대한 필자 나름의 개성이 있어요. 개성적 해석이.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시죠. 그래서 그러나 어떤 귀부닥쳐 문득 죽은 아이의 나이를 헤아봄도 또한 사람의 부모던 죄에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애정 밑줄. 자, 어떤 상황에서 여기 이 필자는 죽은 자식 나이 세계를 이 문맥에서는 뭐라고? 사람의 부모된 자에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의 표현이다. 이렇게 읽어내고 있습니다. 필자의 주관적 개성적 이해 해석을 연결하셔야 돼요. 바로 문제 가겠습니다. 제가 쭉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얘기도 예화도 언급을 드렸으니까 아마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자, 7번 기억에 대한 필자의 해석 금방 죽은 자식 나이 세기 이 속담은 필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념의 일반적인 객관적 이해에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해설에 보면 셋째 줄에 이런 게 있죠. 자식 잃은 부모의 깊은 슬픔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게 바로 필자가 바라본 뭐다? 죽은 자식 나이 세계에 대한 그 글에 대해서 그 글에서는 필자가 주관적으로 해석한 내용입니다. 자, 정답 충분히 고를 수 있겠죠. 뭐 어렵지도 않고 과히. 자, 8번 윗글의 주제는 이미 얘기했죠. 진정한 의미가 뭘까? 바로 이름의 위력, 이름의 중요성. 이름은 그 사람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준다. 중요한 의미를 띈다라는 시각의 명명철학이라는 수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참고로 이름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시도 여러분 그 중학교 아마 과정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김춘수의 꽃, 그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의 몸짓 의미 있는 존재죠. 내가 그의 이름을 개똥아 말자야라고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불렀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의 존재가 인식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꽃은 의미 있는 존재, 그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 어떤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인식해다오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그의 곁으로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죠. 그죠?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하나의 잊혀지지 않는 눈짓도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1년에 얘기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은 의미 없는 존재. 이래서 이름이 상당히 이름이 불러줘야 존재인식이 가능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 의미의 확인이라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도 한번 이 작품과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좋은 학습이 될 듯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8문항 정도를 시소설 수필에 걸쳐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보다도 넘난하게 충분한 감상력과 이해 능력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학 작품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보면 배우지 않은 작품이 다반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배우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이건 좀 무리죠. 그건 올바르게 학습을 하지 못하 그래요. 문학 공부를 좀 더 준열하게 해서 시 한 편이라도, 소설 한 편이라도, 수필 한 편이라도 바르게 읽는 습관과 해석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 조금 여유 두었다가요, 유형학습 현대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